미스테리 사건 진행하는 신지우입니다. 이번 사건은 가장 유명한 동화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옛날 어느 단란한 가정의 딸이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는 새 어머니와 재혼하면서 그 딸들인 새 언니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요. 언니들은 새 가족이 된 막내 여동생에게 재를 뒤집어 쓴 부엌대기라는 뜻의 신데렐라라고 불렀습니다. 온갖 굳은 일을 시켰고요. 못 살게 대했죠. 그래도 신데렐라는 묵묵히 자기가 맡은 역할을 다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곳을 다스리던 왕이 아들이 결혼할 때가 된 거예요. 신부감을 찾기 위해 무도회를 열었고요. 나라의 젊은 여성들을 모두 초대했죠. 새 어머니와 언니들도 이 왕자를 만나기 위해 무도회를 갑니다. 하지만 신데렐라는 집안일을 하느라 갈 수가 없었어요. 이때 요정이 나타나죠. 드레스와 구두를 주면서 무도회장을 보내주는데 대신 12시가 되기 전까지 집에 돌아와야 한다는 약속을 합니다. 무도회에서 만난 신데렐라와 왕자는 서로 반했어요. 하지만 12시가 가까워지자 신데렐라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러다 한쪽 유리구두를 잃어버리게 되죠. 왕자는 구두의 주인을 찾아 아내로 삼겠다는 발표를 했고 나라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구두를 신겨봤어요. 하지만 맞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신데렐라의 집까지 찾아온 왕자는 새 언니들에게도 많지 않던 구두가 신데렐라의 발에 딱 맞게 되자 신데렐라에게 청혼을 하면서 왕자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로 이 동화가 끝나게 되죠. 자, 하지만 현실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가끔씩 자신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고 큰 성과를 내는 경우들은 물론 있죠. 그래도 어디까지나 동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현실과 구분해야 되고요. 허구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한국의 신데렐라라고 불리던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동화와 다른 점은 우리가 아직 이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지, 그렇다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는데 이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주도 출신인 이방현 씨는 어려운 가정 환경을 극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 서울 소재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일도 잘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빠르게 승진도 했고 혼자 서울 생활을 했지만 자신보다는 멀리 사는 가족을 더 먼저 챙기던 사람이었죠. 그러던 중 이방현 씨는 2009년 교회에서 이 알렉스 최라고 하는 당시 32살의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알렉스는 큰 키에 아주 누구나 호감을 가질 만한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연세대를 졸업한 뒤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미국 경영전문대학원인 MBA 과정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또 부모님은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으며 상당한 재력도 가진 상류층 집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알렉스와 이방현 씨는 금방 깊은 사이가 됐고요. 4년 만에 알렉스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신과 결혼해 살자며 청혼까지 합니다. 이 일로 이방현 씨 주변에서는 신데렐라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씨도 알렉스와의 결혼을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에 양쪽 집안의 경제력이 컸던 거예요. 하지만 알렉스와의 만남을 포기할 수 없던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집안 사정을 속여오면서 만나게 됐죠. 알렉스의 집안도 경제력 차이로 이 결혼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알렉스는 너무 적극적이었어요.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일단 미국으로 같이 건너가서 부모님을 설득해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혼을 아주 서두르고 있었어요. 이방현 씨의 걱정은 더 커졌습니다. 결혼을 선택하는 순간 한 사람만 믿고 자신의 가족과 직업을 포기하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씨는 결국 결혼이라는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고요. 미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이 씨는 정말 상류층 남편을 만난 신데렐라가 돼버렸죠. 두 사람은 미국으로 갈 날짜와 결혼식 그리고 유럽 신혼여행 계획도 세웠습니다.
2013년 1월 24일 오전 9시 비행기를 예약했고요. 출국 전날인 1월 23일에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마지막 인사를 한 다음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전세 보증금도 빼고 필요가 없어진 휴대전화도 해지했죠. 이 씨는 가족에게 미국 생활이 안정되려면 한 달 정도가 걸릴 것 같으니 그동안 연락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했고, 결혼식에 참석할 수 없던 가족은 이 씨의 말만 믿고 시간이 지나면 딸이 다시 연락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딸에게선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가족은 출입국 관리소를 찾아가 이 씨의 행방을 알아봤어요.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씨는 출국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은 다른 국내 여행사를 모두 찾아봤어요. 하지만 1월 24일 이후 어디서도 이 씨가 비행기를 탔다는 기록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방현 씨는 이날 실종된 거예요. 가족들은 일반인의 힘으로 딸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69일 만에 경찰을 찾아가 실종 신고를 했어요. 이 씨가 실종됐다는 것을 뒤늦게 안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심경 변화를 일으켰고 가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동생의 말이 있었는데, 평소 언니가 남편이 될 그 알렉스 최의 집안이 상류층 재력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고, 그쪽 부모님도 의사나 변호사, 검사 정도의 재력가 집안과 결혼하길 원했다는 말도 전해 들었다고 밝혔어요. 그렇다면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던 이 씨가 알렉스 최에게 조금씩 거짓말을 해왔었고 남을 속였다는 죄책감에 결국 연락을 끊은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 심경 변화로 인한 잠적이라고 보기엔 이해되지 않는 정황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 씨의 생활 반응을 조사해 봤습니다. 통신, 금융거래, 병원 진료 기록, 인터넷 접속 등을 추적해 보니 여기서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씨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반응이 전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유일하게 이 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는 계속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용 시간을 보니 주로 심야에 택시를 타거나 모텔, 나이트클럽, 술집 등에서 결제된 기록들이었어요. 이 중엔 이 씨가 실종 직전까지 살던 집과 10분 거리에 있던 편의점에서 사용된 기록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카드가 사용된 것을 찾아 이 사용자를 만나봤죠. 이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이 씨와 결혼을 약속하던 알렉스 최였습니다. 이미 이 씨의 전세 보증금이었던 700만 원도 유흥비로 다 써버린 뒤였어요. 경찰은 알렉스 최를 이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자세한 수사를 해봤습니다. 예상대로 알렉스는 굉장히 수상한 사람이었어요. 이 씨와 출국 예정일이었던 1월 24일 새벽에 인터넷으로 이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 겁니다. 알고 보니 해지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자 이틀간 차를 하나 렌트합니다. 렌터카를 반납할 때 이 운행 기록을 보니 43km였거든요. 왕복거리를 감안하고 이틀밖에 빌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시간상 여러 곳을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한 지역 정도만 들렸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 거리들을 보면 대략 부천, 안양, 성남, 하남, 구리, 고양시 정도예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은 웬만하면 다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그리고 이 씨가 실종되던 4일째 특수 칼 전문점에 가서 한 자루에 30-40만 원 정도 하는 비싼 회칼을 구입했고요. 이 씨가 가지고 있던 소지품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 정도 정황이 보이면 알렉스 최라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이방현 씨의 실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경찰은 알렉스에게 이 씨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알렉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출국 전날 이 씨와 심한 말다툼이 있었는데 화가 난 이 씨가 갑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를 빼 던지더니 뛰쳐나간 뒤로 연락이 끊겼다는 거예요. 경찰은 어디서 말다툼이 있었는지 다시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봉천동에 있는 모텔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경찰이 인터넷 접속 기록을 보여주자 자신의 집이었던 것 같다며 말을 바꿨어요. 경찰은 알렉스 최를 더 추궁해봤습니다. 왜 출국 전 이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는지를 물어보니
여자친구의 가족들에게 연락이 올까봐 두려워서 그랬다고 합니다. 소지품을 버린 이유도 아버지가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버렸다면서 둘러댔어요. 그렇다면 출국 당일 렌터카를 빌린 건 어떻게 해명했을까요? 알렉스는 쇼핑몰에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스가 사는 곳에서 쇼핑몰까지의 거리를 보니까 왕복 23km 거리였어요. 렌터카의 주행거리가 43km였죠. 그러면 20km가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남은 거리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니 알렉스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이어서 회카를 구입한 이유도 자신이 평소 우울증이 있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진술을 했고요. 칼의 행방은 아버지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없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자해를 한다는 것이 분명 이상하죠. 하지만 그 전에 따져봐야 할 것은 우울증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사람들은 보통 면도칼이나 커터칼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렉스가 산 칼은 가격이 비쌌습니다. 회를 전문적으로 뜰 때 사용하는 사시미 칼이라서 쉽게 구하기도 힘든 물건이고요. 전문직 사람 아니면은 조직폭력배들이나 주로 사용하는 아주 목적이 뚜렷한 칼이에요. 그래서 자살의 목적으로 선택하기엔 부적합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알렉스 최라는 사람이 대답한 이방현 씨의 실종까지 일들은 모두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경찰은 다른 의심을 해봤어요. 알렉스 최라는 사람의 진짜 정체인 거죠. 자신의 말대로 정말 미국의 재력가 집안 사람이 맞긴 하냐는 겁니다. 알렉스 최는 이 씨에게 접근할 때 자신이 미국에 사는 한인 부동산 재벌 2세이며 연세대를 졸업해 증권회사에 재직 중인 엘리트라고 소개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 거짓말로 드러났어요. 심지어 알렉스 최라는 이름도 가짜였습니다. 원래는 정 씨였어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상류층 재벌이라고 한 이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버지는 처음부터 미국에 살지도 않았고요. 한국을 나간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로구 연립주택에 살면서 폐품을 주워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집안 배경이나 신분이 모두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 씨라는 사람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회사에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던 무직자였습니다. 정씨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고 지방대학에 진학은 했지만 1년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중퇴했다가 별 직업 없이 지내던 사람이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을 준비 중인 공시생이라고 둘러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본 적도 없고요. 거짓말을 자주 하고 습관적으로 하던 사기꾼인 것이죠. 정 씨는 2009년부터 약 4년간 이 씨와 가족들을 속여왔습니다. 미국으로 가자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고요. 예약할 돈도 없는 데다 당연히 미국엔 연고도 없었어요. 사실 이러는 동시에 정 씨는 다른 여성 4명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 씨에게 속은 피해자들을 보니 2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까지 연령대가 아주 다양했고요. 이 여성들은 대부분 동호회나 클럽에서 정 씨를 만나 알게 된 사이였어요. 모두 명문대 출신이자 부잣집 아들이라는 말에 속았던 것이죠. 정 씨는 이 씨가 실종된 직후 다른 여성과 싱가포르로 여행을 간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여성을 만나보니 이방현 씨의 실종 1년 전부터 정 씨와 동호회에서 만났고요. 2년째 만나던 사이였어요. 원래 싱가포르엔 갈 계획이 없었는데 정 씨가 해외여행을 가자며 졸라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여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어요. 이 여성은 실종된 이방현 씨가 누구인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진짜 여자친구라는 주장만 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요. 정 씨는 이 씨 외에도 다른 여성들에게 자신을 상류층 자제라면서 접근했고 마치 이 여성들이 신데렐라가 된 것처럼 속여오던 사람이라는 거죠. 부잣집 아들 행세를 하면서 정작 데이트 비용은 대부분을 피해자들이 내도록 했어요. 하지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기념일마다 비싼 시계나 가방 등을 선물했어요. 이렇게 환심을 사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특히 사라진 이 씨에게는 지금까지 자신에게 해준 건 모두를 미국에서 결혼만 한다면 모두 보상해주겠다고 달래왔어요. 이렇게 이 씨는 아무 의심 없이 정 씨와 계속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정 씨는 직업도 없는데 어떻게 여성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사줄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씨 외에 만나고 있던 다양한 여성들에게 생활비를 얻어 쓰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다른 여성들에게 돌려막고 있었던 것이죠. 따져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한 액수였어요. 경찰은 이 씨를 조사해 얻은 정황과 이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는 것을 봐서 정 씨가 이방현 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정 씨가 그동안 해온 행동들이 모두 사기로 밝혀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씨를 살해했다는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씨의 시신이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했어요. 다시 정 씨를 취조해 봤죠. 첫 번째 질문은 이 씨를 죽였는가? 두 번째, 이 씨가 죽은 사실을 목격했는가? 마지막은 실종된 이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는가? 였습니다. 이 질문의 정 씨는 모두 아니다, 모른다 로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전부 거짓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정 씨는 다시 자신의 우울증 처방으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왔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 결과는 잘못 나온 것이고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최면 수사까지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건 또 거부했어요. 마지막으로 정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씨의 실종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죠. 결국 검찰은 정 씨에게 사기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밖에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정 씨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어요.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정 씨가 이방현 씨를 살해했다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 사기죄와 여신 전문 금융업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고요. 최종 징역 2년만 선고하게 됩니다. 여기에 이 사람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3년이 많은 오히려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출소한 상태예요. 형을 다 살았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방현 씨 실종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현 씨의 실종 사건은 현재 미해결로 남은 상태고요. 이 씨를 살해했다면 결정적인 증거가 나와야만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신데렐라라고 불리던 이방현 씨에겐 그날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사건의 진술은 정 씨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건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방현 씨는 실종된 지 올해로 6년째가 됐습니다. 아직도 이 씨가 생존해 있다는 단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전문가들은 이 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안타깝지만 그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석인 것 같아요. 특히 유력 용의자인 정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주 뻔뻔한 태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할 말을 잃을 정도였다고 했는데요. 이 씨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사용했죠. 이 이유를 정 씨에게 물어보니까 나중에 갚아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썼다면서 이방현 씨 실종에 별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사라진 이유도 전부 이시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려던 것은 처음부터 사실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결혼을 전제로 만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적당히 만나다가 자신이 미국에 간다고 하면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씨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일이 커졌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씨와 가볍게 만난 뒤에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거지만 이 씨가 따라가겠다고 하자 결국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씨의 가족들은 당연히 정 씨 주장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경찰에 실종 신고할 때 남자친구라는 정 씨에게도 연락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때 딸에 대한 질문을 하자 정 씨라는 사람은 태연하게 자신과 함께 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종됐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거예요. 걱정을 하거나 찾아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 씨는 이방현 씨 실종 이후 휴대전화 번호를 바꿨고 소지품을 모두 없애는 수상한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결국 이 씨의 마지막 행적을 아는 사람은 정 씨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사건에 대한 심증은 많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입증이 가능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정 씨가 직접 자백하기 전까지는 이 씨의 행방을 알기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고요. 따라서 사건을 해결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입니다. 현재 가족은 사건 재수사 요청을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이 사건의 진범은 경찰의 추측대로 정 씨가 유력합니다. 하지만 정 씨는 이 씨나 다른 여성에게 사기를 쳤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 씨가 스스로 입을 열려면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러지 않으면 이대로 시간만 지나갈 거고요. 결국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될 것 같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다음 영상에 대한 링크가 밑에 있습니다. 누르시면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이번 내용은 2013년 1월 23일에 사라진 이방현 씨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4년 5월 6일 어느 여성이 여행용 가방 몇 개를 들고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고급 호텔에 투숙합니다. 여기는 하루에 30만 원이나 하는 비싼 곳이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1시 호텔 복도를 지나가던 직원이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여성의 방문 틈으로 많은 양의 물이 복도에 흘러나오고 있던 겁니다. 직원은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물이 나오는지 궁금했고, 방 안에는 음악 소리까지 크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옆방 손님들의 민원이 이미 몇 번 들어온 상태였어요. 호텔이라는 게 워낙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치다 보니 특이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주의를 주려고 했지만 막상 문 앞에 와 보니까 이 직원은 그렇게 큰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대로 돌아갑니다. 아침이 됐어요. 5월 7일 여성에겐 별일이 없던 것 같습니다. 방을 나가더니 오후 1시가 지나자 이번엔 어느 남성과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호텔을 나갈 시간이 됐어요. 그런데 여성은 보이지 않고 조금 전에 같이 들어온 그 남성만 혼자 나오는 겁니다. 직원은 아직 방 안에 사람이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청소를 해도 괜찮은지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며 거절했죠. 그리고 방을 비워줄 시간이 되자 직원이 안에 들어가 봅니다. 방 안이 이상한 거예요. 객실에 비치된 화장지가 전부 사용됐어요. 하루 만에 다 써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가운 2벌과 수건 7장이 모두 욕조에 물이 담긴 채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전부 젖어 있었어요. 방바닥은 여러 군데 찍힌 자국들이 있었는데 마치 싸움이라도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이상한 건 처음에 호텔에 들어온 이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나간 적은 없는 사람인데 왜 호텔 안에는 없는 걸까요? 그리고 방금 전 호텔을 나간 남성과 사라진 여성은 어떤 관계고 왜 남성만 혼자 먼저 빠져나왔던 걸까요? 궁금한 점이 많은 사건인데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4년 5월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을 뵈려던 여성 김씨가 있었습니다. 9일 전인 4월 28일 동생인 김인숙 씨에게 전화를 걸어요. 어버이날 같이 엄마를 보러 가겠냐고 물어봅니다. 김인숙 씨는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김 씨는 자세한 약속을 잡으려고 동생인 김인숙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없는 번호라는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갑자기 가족과 김인숙 씨가 연락이 끊겨버린 거죠. 임신 중이기도 했습니다. 몸을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왜 소식이 끊겨야 했는지 상식적으로 가족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인숙 씨는 어떻게 사라진 걸까요? 그 전에 자세한 인적 사항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숙 씨가 38살이던 2004년에 남편과 이혼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대전광역시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김인숙 씨의 얼굴이 예쁜 데다 말도 잘해서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일하면서 갈등도 없었고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었어요. 사라진 이유가 회사에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왜 벌어진 걸까요? 경찰은 회사 밖의 주변 인물들을 알아봤죠. 그러자 남 씨라는 남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년 전 김 씨는 회사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이 사람의 일행들과 만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남 씨는 자신을 대학 교수라 소개하며 명함을 줬고 이 술자리에서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죠. 그런데 남 씨는
두 딸이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미혼이라고 속였어요. 반대로 김인숙 씨는 한 번 이혼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김인숙 씨는 남 씨의 내연녀가 돼버린 거죠. 이대로 7년간 만나오면서 남 씨를 점점 신뢰하게 됐고 재혼 상대로도 생각했는데요. 그러자 내연 관계로만 유지해오던 남 씨는 이제 곤란해지기 시작한 거죠. 김 씨가 결혼을 생각하자 더 이상 미혼이라고 속일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지만 김 씨가 그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계속 더 만나자는 겁니다. 결국 남 씨는 자신이 유부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딸들이 아직 어리니 성인이 되면 재혼해주겠다며 김 씨를 설득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남 씨의 바람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아내가 있고 김인숙 씨라는 내연녀도 있는데 그 와중에 또 다른 여성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 씨는 여기에 화가 났지만 사실 남 씨가 가장 사랑하는 상대는 자신이라고 생각했고 이미 7년이나 만난 사이라 쉽게 정리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김인숙 씨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라는 거죠. 이 사실을 안 이상 남 씨도 김인숙 씨를 방치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일 경우에 사실 중절 수술은 가능하지만 당시 사회 분위기가 이런 수술을 범죄처럼 생각했거든요. 임신 초기에 태아에게 기형이 있거나 오래 살지 못하는 병이 발견된다면 유산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김인숙 씨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는 거죠. 남 씨는 이제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에 가서 같이 살자는 제안을 합니다. 김인숙 씨는 보험 설계사예요. 실적이 좋았고 팀장이기도 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이죠. 하지만 곧 아이를 낳아야 하고 남 씨도 대학 교수다 보니 중국에 갔을 때 좋은 직업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따라가기로 합니다. 김인숙 씨는 중국에 갈 결심을 하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친해진 정 씨라는 사람에게만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 씨의 말을 들어봤는데요. 이때 김 씨가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남 씨가 위조 여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김인숙 씨는 몇 번의 해외여행 경험이 있어요. 개인 여권이 있고 범법자도 아니죠. 그런데 왜 굳이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중국에 가자는 건지 이걸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도 중국에 가는 사실을 숨겨왔는데 2004년 4월 28일에 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던 거죠. 어버이날이니까 부모님 보러 갈 건지 물어봤던 거고요. 하지만 김인숙 씨가 좀 곤란해졌습니다. 남 씨와 중국에 가기로 했던 날이 어버이날 하루 전인 2004년 5월 7일이었던 거예요. 시간이 빠듯하긴 하지만 잠깐 얼굴만 보고 출국하는 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기로 하죠. 이렇게 중국 출국을 하루 앞두고 김인숙 씨는 서울에 올라왔어요. 강남구 삼성동의 어느 호텔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합니다. 김인숙 씨의 방에선 이날 밤 큰 음악 소리가 들려 나왔고 방 밖으로 많은 물이 새 나왔어요. 하지만 호텔이 아무런 조치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김인숙 씨는 유일하게 중국으로 간다고 이야기했던 정 씨와 통화를 하면서 미용실에 들려요. 이때까지도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신변에. 미용실을 나오고 근처 핸드폰 매장을 가죠. 여기서 휴대전화를 해지했던 거예요. 오후 1시가 됩니다. 김인숙 씨는 남 씨를 만나서 호텔에 돌아온 후에 자취를 감춘 거죠. 5월 7일 밤 9시 30분에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야 하지만 공항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날 낮부터 언니가 전화를 계속 걸어봤는데 김인숙 씨는 이미 휴대전화를 해지한 상태죠.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남 씨와 김인숙 씨가 같이 있던 호텔방이 난장판이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김인숙 씨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방 안이 너무 이상하죠. 바닥은 훼손된 데다 많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욕조에 가운 2벌과 수건 7장이 물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인숙 씨가 들고 왔던 여행용 가방도 없어졌어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냐는 겁니다. 호텔과 가족들은 이런 정황을 수상하게 생각했고 결국 김인숙 씨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수사를 하던 경찰은 김인숙 씨의 실종 당일 행적을 찾아보던 중 수상한 정황을 발견했어요.
김인숙 씨는 실종 전까지 교회에서 친해진 정 씨라는 사람과 연락 중이었습니다. 당일도 통화한 기록이 있죠. 중국에 가기 위해 위조 여권을 사용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통화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김인숙 씨의 범죄 이력을 조사해 봤는데요. 아무 전과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은 하나밖에 남지 않는 거죠. 분명 호텔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남 씨라는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죠. 호텔 복도 CCTV를 조사해 보니까 김인숙 씨와 그날 같은 방에 들어갔던 남성이 다행히 찍혀 있었어요. 7년 전부터 가까운 사이로 알고 지냈다는 남 씨였죠. 그리고 들어간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다시 혼자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김인숙 씨를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에요.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면 용의자일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거죠. 경찰은 남 씨를 불렀습니다. 김인숙 씨의 행방과 호텔에 들어올 때 들고 있던 가방은 어디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남 씨의 대답은 김인숙 씨와 함께 중국에 가서 살기로 한 건 사실이고 이민을 도와줄 브로커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김인숙 씨의 가방은 이미 수화물로 붙여서 없는 거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실종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중국으로 떠난 지 며칠 만에 가족에게 보낸 편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선 이번에 김인숙 씨의 가족들과 만나봤어요. 편지를 받은 적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요. 받아보니까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의 중년 남성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김인숙 씨의 부탁을 받은 브로커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중국에 도착했고 아주 잘 있다고 말을 한 뒤 금방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브로커의 거짓말은 너무 허술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김인숙 씨와 가방이 중국에 간 사실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실종자의 행방은 찾지 못했지만 가방은 경기도 하남의 어느 물류 컨테이너에서 발견됐고요. 중국에서 보냈다는 편지는 강남 우체국에서 보내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남 씨의 진술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했냐는 거죠. 이 이유를 다시 물어보자 남 씨는 결국 김인숙 씨 실종 40일 만에 자신의 범행 사실을 자백합니다. 그런데 이 자백 내용도 정황과 일치하지가 않아요. 김인숙 씨를 해친 건 자신이 맞지만 시신을 원효대교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가 갑자기 탄천해버렸다고 말을 바꿉니다. 그 다음엔 행주대교 밑에 버렸다면서 계속 진술을 번복해요. 브로커라면서 발신 정보가 없는 전화를 건 사람은 남 씨의 고모부로 밝혀졌어요. 남 씨가 범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나중엔 범행을 아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경찰은 남 씨가 그동안 해온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찾긴 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김인숙 씨의 행방까지 찾은 건 아닙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사건까지 저질렀다는 증명까지는 되지 않는 거죠. 이대로라면 재판까지 가도 범행 입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검찰 기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재 상태로 남 씨라는 사람은 거의 범인이나 마찬가지일 정도의 수상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경찰은 어떻게 이 사람의 범행을 입증해야 될까요? 사건이 해결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김인숙 씨가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걸 찾지 못한 경찰과 검찰은 결국 남 씨를 기소하지 못했어요. 남 씨는 이 점을 악용합니다. 이제 경찰이 강압적으로 추궁해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가짜 진술을 했다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을 말해놓고선 거짓 진술이었다고 하는 중입니다. 김인숙 씨 실종 사건이 일어나기 전 중국에 같이 가자는 약속을 해놓고 자신은 비행기를 타야 할 5월 7일에 골프 약속을 잡은 사실이 확인됐어요. 중국에 갈 생각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김인숙 씨의 가방이 모두 경기도 하남에서 발견되자 그 담당자를 찾아가 봤어요. 수화물을 맡아준 담당자. 그러자 그날 어느 남성이 이 가방들을 들고 왔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사람은 굉장히 초조한 상태였고 짐이 몇 개 안 되니 가격을 깎아달라고 말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 씨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맞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똑같이 생겼다면서 정확하게 기억난다고 대답합니다. 김인숙 씨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꽤 많은 목돈이 들어있었어요. 그중 3천만 원을 남 씨가 인출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결국 김인숙 씨의 행방은 남 씨가 경찰 수사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짓 진술 때문에 실패로 끝났고 재산과 기물 편취 혐의만 적용되면서 1년 6개월의 가벼운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렇게 유일하고 유력한 용의자가 사실을 말하지 않는 이상 김인숙 씨를 직접 찾아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남 씨는 이 실종 사건의 재판을 계속 받지 않게 되겠죠. 모든 정황이 남 씨를 범인이라고 가리키는데 중요한 건 간접 증거들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한데 이걸 찾지 못해서 범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남 씨의 행동을 본 범죄심리 전문가들은 이 사람이 정말 낮은 확률의 우연으로 사건에 휘말린 억울한 입장이거나 수사기관을 가지고 놀 정도로 대담한 모습을 보이는 범죄자 유형일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 남 씨의 가족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의외로 반응이 엇갈리는데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엔 남 씨에게 본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합의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 여성은 모든 사건이 김인숙의 조작이라는 입장이었고 남 씨의 고모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 씨의 배다른 형제는 이 형을 남 씨를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냐? 이건 남 씨의 가정사를 알아봐야 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데요. 남 씨는 경상북도 문경 출신이에요. 집은 어릴 때부터 잘 살기로 유명했습니다. 남 씨가 4살 때 어떤 이유로 아버지가 새 아내와 재혼을 했어요. 그 아래로 이복 동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친아버지도 사망해요. 그러자 유산 상속 문제로 이 새어머니와 남 씨의 갈등이 생긴 거죠. 하지만 1999년에 갑자기 새어머니도 사망하게 됩니다. 이유가 차를 타던 중 목뼈가 부러져서 사망한 거예요. 목이 부러질 정도면 차가 파손될 정도의 큰 사고가 났었다고 봐야 하는데 정작 그날 새어머니가 탔던 차는 멀쩡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도 없었어요. 단순히 차를 타고 가다가 목이 부러졌다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니까 이날 새어머니의 차를 운전하던 사람이 남 씨였던 겁니다. 같이 서울에 가던 중이었다고 하는데 도중에 남 씨가 몇 번의 급제동을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급제동으로 상처가 생겼다면 차 시트나 안전벨트에 피부가 긁혀서 벗겨지는 정도겠죠. 목을 강하게 조르는 외부 압력이 없다면 목뼈 골절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남 씨에게 이날 있던 일을 물어봤어요. 그러자 자신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들으면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언제 사망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단둘이 탔어요. 새어머니라면 뒷좌석에 앉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좌석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라디오 듣느라고 이걸 몰랐다는 게 믿기 힘든 말인 거죠. 이복 동생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남 씨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남 씨는 새어머니가 사망한 이유로 재판을 받기는 해요. 그런데 남 씨가 피해자를 태우고 서울에 가던 중 목뼈가 부러져 사망한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돼 버리는 겁니다. 낮은 가능성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재판부는. 유일한 범행 동기는 유산 상속 분할 문제 정도로 보이는데 이건 심증일 뿐이고 정황뿐이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이상한 판단처럼 보이기도 하죠. 피해자와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사망 전까지 같이 있었고 동기도 충분해 보이는데 왜 이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냐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 순간 B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는데 서로 원한 관계라고 해서 무작정 B를 가해자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 A의 사망 순간 B에게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 이게 중요해지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살해했는지까지 알아내야 되기 때문이죠. 피해자의 몸에서 가해자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지문이나 DNA, 흉기 등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런 증거가 전혀 없는 겁니다. 법원이 정황만 가지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 씨는 범인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긴 하지만 범인이 될 만한 행동은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혐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데 말이 비슷하게 예를 들자면은 나랑 같이 살면서 하루 종일 붙어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느 날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가 밤마다 나 몰래 뭐 먹는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믿기 힘들죠. 그게 아니면 친구가 살이 찔 이유는 없으니까. 그러면 살이 대체 왜 찌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겠고 자기는 그냥 피곤하다고만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핑계로 들려요. 이제는 더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는 몸이 붓는 병에 걸려 있던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의심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밤에 먹는 장면을 본 적도 없었으면서 살이 쪘다는 정황만 가지고 의심해왔던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남 씨의 편을 들어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재판부는 모든 합리적인 경우를 따져봐야 하고 실수를 줄이기 위해 확신할 수 있는 정확한 증거만을 원해요. 피해자는 실종됐고 유일하게 현장에 있던 사람은 용의자라 항상 신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은 제3자인 경찰과 검사, 판사가 원고 피고와 살면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고 관련도 없고 현장에도 없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끼리 진실을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재판입니다. 그래서 오래 걸려요. 김인숙 씨는 아직 사망했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정황이나 증거는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수사 원칙상 실종으로 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살아 돌아와서 증언만 해준다면 금방 범인을 가려낼 수 있겠죠. 지금 이게 가장 유일한 해결 방법 같은데요. 김인숙 씨의 행방을 모르기 때문에 범인도 잡지 못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김인숙 씨는 16년째 실종 상태예요. 공소시효는 없지만 진범이 자백을 하지 않는 한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상황입니다. 사건은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이 사건 발생 이후 굉장히 이상한 일이 한 번 있었는데요. 김인숙 씨 언니의 집에 벽에 누가 연필로 낙서를 했습니다. 여기 잘 보이진 않는데 필체를 보면은 어린 아이가 적은 것 같기도 해요. 내용이 그런데 심상치가 않아요. 김인숙 549-1734 금강빌라 C-302라고 적어놨습니다. 단순한 장난인지 아니면 이게 진범의 좀 과시인지 아직까지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어떤 이유에서건 이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썼다는 겁니다. 낙서를 한 사람은. 이런 점에서 경찰과 사건을 다룬 시사 프로들은 낙서의 뜻과 김인숙 씨나 남 씨에 관해 아는 사람이 있는지 이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2004년 5월 7일 호텔에서 사라진 여성 김인숙 씨 실종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주입니다.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009년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엔 작은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국수와 김밥을 아주 싼 가격에 팔았는데 맛도 좋아서 이미 김해에선 소문난 집이었어요. 이 집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는 당연히 국수였는데요. 단돈 3,000원에 맛있는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지역 신문이나 전국 맛집을 소개하는 TV 프로에도 소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3,000원이면 2000년대 당시 편의점에서 사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의 가격 정도예요. 지금은 3,000원으로 밥 한 끼를 사 먹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2000년대에도 3,000원으로 식사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에 가서 김밥 한두 줄 정도를 겨우 사먹는 가격이었죠. 그런데 이런 3,000원이라는 아주 싼 가격에 맛이 좋은 국수를 경상남도 김해 어느 작은 가게에서 판다는 입소문이 퍼지자 방송국이 찾아왔고, 이걸 계기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엔 억대 매출을 올릴 만큼 돈을 많이 번 가게가 됐어요.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던 작은 국수집이 방송을 통해 유명해지자 가게는 쉴 틈 없이 바빠졌고, 먼 곳에서도 찾아와 줄을 설 만큼 가게는 항상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국수집 사장의 이름은 바로 2009년 당시 53세 여성인 김춘자 씨였어요. 김 씨는 365일 중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5시에 가게를 나와 육수를 우렸고 직접 국수 면까지 뽑는 아주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싼 가격이었지만 양이나 맛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고요. 가게를 찾는 손님들이 불만을 드러내본 적이 없어요. 김 씨는 성실하면서도 주변에선 친절한 성격으로 사람들의 호감을 많이 샀습니다. 김 씨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였는데요. 국수를 팔아 모은 돈으로 3층짜리 건물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유는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큰 국수집을 열기 위해서였어요. 지금은 작은 가게지만 장사도 잘 되고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시간 문제지 충분히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방송에 나온 이후 김 씨에게는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미제 사건이기도 하죠. 유명 국수집 사장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9년 5월 18일 시간은 밤 10시경이었습니다. 사장인 김 씨와 직원은 가게를 찾은 그날 마지막 손님에게 국수와 김밥을 내온 뒤 가게를 정리하고 다음날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장사가 끝나자 가게 앞을 나와 헤어졌고요. 김 씨는 평소 자신이 몰던 차를 타고 퇴근했죠. 다음 날인 2009년 5월 19일 아침 8시예요. 종업원이 가게에 출근합니다. 이때 가게 문이 열려 있었고요. 내부는 불도 켜져 있었습니다. 직원은 아마 항상 새벽에 먼저 출근해 육수를 내던 김 씨가 와 있는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일하는 방식을 보자면 김 씨가 먼저 새벽 5시에 나옵니다. 육수를 내고 면 뽑을 준비를 할 때쯤 종업원이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손을 돕는 방식으로 장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김 씨가 이걸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해왔던 거죠. 그런데 종업원은 이날 가게에 들어오면서 평소와 다른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분명 가게 불은 켜져 있어요. 그런데 사장인 김 씨가 보이지 않고 육수도 우려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개업한 지 6년이나 됐고 매일 하루도 이 일을 거르지 않던 사람이라 직원은 이 상황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진 거죠. 잠깐 다른 볼일이 생겨서 자리를 비웠을 수도 있습니다. 가게 밖을 나와서 사장을 기다려보기도 했는데요. 그러자니 가게 앞에는 김 씨의 차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더 이상한 건 차 앞바퀴가 사진과는 다르게 평소와 다른 모양으로 주차가 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매사에 아주 철저한 성격이었던 김 씨는 아무리 급하고 사소한 일이라도 허투루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주차할 때도 바퀴를 항상 직선으로 정리해 둔 뒤에 확인하고 내리는 이런 꼼꼼한 운전 습관이 있었어요. 이런 김 씨의 습관과 성격을 잘 아는 종업원이 김 씨의 차에서 아주 이상한 점을 본 겁니다. 자동차 앞바퀴가 도로 쪽으로 틀어져 있는 채 주차가 돼 있던 거죠. 국수집 앞이 도로가 경사도 아니라서 바퀴를 돌려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건 김 씨의 성격상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이상한 마음에 차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김 씨가 평소 항상 가지고 다니던 검은색 가방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가방은 예전에 도둑이 든 뒤로 귀중품이나 현금 아니면 사업상 중요한 서류들을 항상 모아서 담아 다녔기 때문에 가족들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물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방이 없다는 것은 지금 김 씨와 같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다 차까지 놔두고 사라졌다는 거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직원은 어떤 사정이 있어서 가게를 비웠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게 앞에 나와 김 씨를 더 기다려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사장인 김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느낀 종업원은 바로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새벽부터 출근했어야 할 사장이 가게에 보이지 않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냐면서 물어봤는데요. 가족은 김 씨의 사라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직원의 이 연락을 받은 김 씨 아들이 바로 어머니가 일하는 국수 가게로 찾아왔어요. 김 씨 아들도 가게 앞에서 같이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단골 손님 한 명이 가게를 찾아왔는데요. 아들은 종업원이랑 장사 준비도 안 돼 있고 사장님도 안 계시니 장사할 수 없다고 말해야겠죠. 이 말에 단골 손님이 한 말은 굉장히 이상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 씨 행동이 어딘가 이상했다는 대답을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아들은 이 손님의 말이 꺼림칙하다는 생각에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가게 옆에 설치된 CCTV로 김 씨가 언제쯤 사라졌고 주변에 누군가 같이 있었는지 확인해 봤죠. 여기서 김 씨가 실종 전날 밤 10시쯤 종업원과 헤어진 뒤 자신의 차를 타고 가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여기까지는 종업원의 진술과도 일치했고 이상한 점은 없어요. 그런데 3시간이 더 지난 5월 19일 새벽 1시 40분경 김 씨의 차가 가게로 되돌아오는 장면이 찍힌 겁니다. 갑자기 차를 돌려서 가게로 돌아왔고 어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었겠죠. 소지품과 귀중품 아니면 중요한 서류를 넣어 다니던 그 검은색 가방에 뭔가를 빠뜨렸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차에서 내린 사람은요, 김 씨가 아니라 키가 170 정도로 보이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어요. 경찰은 이 장면을 근거로 김 씨 실종과 어떤 연관이 깊을 만한 사람을 찾아보던 중 아들에게서 결정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고 전 김 씨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해졌다는 말을 하고 사라진 단골 손님의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그 손님이 지금 CCTV에 보이는 이 남성과 굉장히 닮았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남성은 가게 앞에서 사라지기 전 김 씨의 실종을 걱정하면서 한마디를 더 했었다는데요. 자신이 단골이라 친해지다 보니 개인적인 이야기도 자주 하던 사이였는데 김 씨가 사라지기 전 다른 지역에 돈 받으러 갈 일이 있다는 말을 자기한테 해줬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아들의 증언과 CCTV 속 촬영된 남성의 인상착의를 통해 용의자가 누군지 특정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키 170 정도의 건장한 체격을 가진 것까지는 확인됐지만 모자를 썼기 때문에 얼굴까지 자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CCTV는 밤에 찍혔고 화질도 좋지 않아서 신원을 알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국립과학수사대에 이 영상을 보냅니다. 분석 요청했는데 판독하기 어려워서 불명 판정이 나왔고요. 결국 이 영상은 안타깝게 수사 자료로 사용될 수 없었죠. 아들에게 실종 당일 찾아와서 이상한 말을 하고 간 이 남성은요, 여러모로 실종된 김 씨와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 판단됩니다. 어떻게든 찾아야 됐고 찾는데도 성공했어요. 바로 강두식이라는 53세 남성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트레일러 기사로 일하면서 국수집 사장인 김 씨와 몇 년 전부터 친분을 쌓고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주 국수를 먹으러 오는 단골 손님이기도 했어요. 경찰은 강 씨를 소환해 김 씨 실종 전 만난 적이 있거나 CCTV 속 남성을 아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강 씨는 경찰 질문에 대답하기보다 CCTV에 찍힌 남자는 자기가 아니며 사건 당일 새벽엔 알리바이가 있다고 잡아떼기만 바쁜 거예요. 이런 부분이 더 의심됐기 때문에 진술이 사실인지를 한번 따져봤습니다. 강 씨는 사건 당일인 5월 19일 새벽 트레일러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했어요. 통화 기록과 운행 기록 조사해보니까 진술대로 알리바이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이 거짓 알리바이가 확인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사건 당일 국수집 근처에서 이 강 씨를 태운 택시기사가 목격자로 나타난 거예요. 점점 이 강 씨에게 실종 사건의 혐의가 확실하다고 느껴졌죠. 택시기사는 강 씨를 태울 때 자기 직업이 트레일러 기사라 소개했고 요즘 경기가 어떤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신원 파악에 도움이 된 겁니다. 강 씨가 택시에서 내린 곳엔 트레일러가 한두 대 정도 있었는데 강 씨가 평소 일을 마치고 차를 자주 주차하는 곳이었다고 택시기사는 그 당시 상황과 대화 내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택시기사 말대로 강 씨를 태워 운행한 경로를 따라가 보니 주유소를 지나치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CCTV를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강 씨의 트레일러가 상향등 한쪽이 고장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속의 트레일러는 같은 위치에 상향등 불만 켜져 있지 않았어요. 사건 발생으로 추정되는 시각에 강 씨는 자신의 트레일러를 몰고 이곳을 지나갔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여기를 지나간 적이 없다고 진술했었죠. 이게 거짓말이고요. 경찰은 강 씨의 거짓 알리바이와 택시기사의 증언을 토대로 강 씨를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보고 차 내부 감식을 해봅니다. 혈흔이 꽤 발견됐는데 DNA 검사 결과 이게 사라진 김 씨의 혈흔과 일치했어요.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강 씨를 강하게 추궁해 봤는데 그래도 강 씨는 자신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혐의 부인만 했고 차에서 발견된 피는 사실 김 씨와 성관계 도중 코피를 쏟아 묻은 것이라면서 김 씨를 전혀 해친 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강 씨의 차에서 김 씨 혈흔과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 그리고 간접 증거들이 나왔지만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실종에 대한 혐의가 입증되지 못한 거죠. 검찰의 기소가 그래서 실패로 끝납니다. 대신 차량 관련 위법 행위는 있었기 때문에 실종과 전혀 관계없이 강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요. 지금은 만기 출소했어요. 자유의 몸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물질 증거를 통한 입증이 안 됐을 뿐이지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아직까지 의심받을 만 하거든요. 강 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알고 싶은데요. 이 남성은 왜 김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됐으며 어떤 이유로 자신의 차에 실종자의 혈흔이 남겨졌던 걸까요? 그리고 김 씨와 정확히 어떤 관계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3세 남성 강 씨는 평소 트레일러를 몰고 다니는 직업이었지만 자영업을 하는 식당과 술집을 돌며 트레일러를 이용한 사업 계획이 있으니 투자해보라면서 가게 사장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갈취한 전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투자하지 않으면 땅에 묻어버리겠다는 협박을 한 적도 있었어요. 김 씨의 실종 이후 차량 위법 혐의로 1년간 감옥에 수감됐다가 사업 명목으로 투자금을 횡령해 사기 혐의로 재수감된 적도 있는 사람이었죠. 강 씨의 사기 수법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외형을 이용해 위협적인 이미지로 주도권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사장들을 위주로 접근했는데 처음엔 친절한 인상으로 대화를 시작했고 쇳덩어리 같은 폐품들을 고물상에 팔아 넘기는 방식의 사업이니 90만 원만 투자해 준다면 10배에 달하는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주겠다면서 조금씩 돈을 갈취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협박과 사기를 저지르면서 돈을 모았던 걸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당시 강 씨가 중독으로 보일 만큼 도박에 빠져 있었고 거액의 도박 빚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자신이 트레일러 기사니까 이걸 이용해 같이 사업을 하지 않겠냐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뺏어오던 거였죠. 이걸로 돈이 조금 생기긴 합니다. 하지만 성에 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강 씨가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사건이 일어나기 6년 전부터 김해에서 국수집을 하는 김 씨를 알게 됐고요. 장기간에 걸친 계획에 들어간 겁니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천천히 접근해 갔고 단골이 되자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작은 가게로 시작한 김 씨는 언젠가 점포 확장을 해서 더 많은 손님을 받고 싶었고 제대로 된 집도 사고 싶은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말을 했다는데요. 강 씨가 자주 가게를 찾아가 친해지다 보니 이런 개인적인 고민까지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말에 강 씨가 장사하기 좋은 장소에 땅을 아는데 사업 부지 확보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김 씨의 돈을 노리기 시작한 거죠. 평소 김 씨에게 자기가 삼계탕을 사주면서 인심을 쓰는 척도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황이 파악되다 보니까 국수집 종업원이 했던 진술 중에 결정적인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김 씨가 실종되기 전날 밤 마지막 손님에게 음식을 판 뒤 과일을 깎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줄 국수를 뽑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CCTV 확인 결과 김 씨의 차에서 용의자인 강 씨가 내린 것을 봐선 실종 당일 둘이 만날 계획이었고 이때 강 씨에게 대접 차원에서 국수를 주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하지만 미리 강 씨를 만나기 전에 국수를 만들려고 했던 건지 종업원이 퇴근하고 만들다가 어떤 일이 생긴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사라진 김 씨와 용의자인 강 씨만 알겠죠. 결국 증거 부족으로 강 씨가 김 씨 실종과 법적으로 무관한 사람이 됐지만
김 씨가 강 씨에게 11번에 걸쳐 총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보낸 내역이 확인됐고요. 실종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가 이 강 씨라는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실종이 의심되는 증거는 많은데 실종에 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사건 경위를 추정해 보자면 국수집 사장 김 씨는 이날 장사를 마치고 퇴근이 아니라 사실 강 씨를 만날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소는 김 씨가 트레일러를 자주 주차하던 곳으로 예상되고요. 하지만 강 씨는 자신의 트레일러로 김 씨를 유인해 어떠한 범행을 시도했고 김 씨가 타고 온 차를 몰아 국수집 앞에 주차를 합니다. 가게 문이 열려 있고 불이 켜진 것을 봐서는 아마 강 씨가 내부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유는 강 씨의 원래 계획이 김 씨의 검은색 가방을 노린 것이었지만 김 씨가 이걸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를 찾아가 안을 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방을 찾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게를 나와 택시를 탔고 다시 트레일러가 있는 곳에 가 어떤 방법을 이용해 김 씨를 옮겼던 거라 생각되는데요. 수사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는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강 씨의 혐의를 입증하려면 김 씨가 가지고 다니던 그 검은색 가방을 찾아야 하고 택시에서 내린 뒤 강 씨의 다음 행동이 어땠는지를 파악해 봐야 될 거예요. 강 씨 지인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건 당일 강 씨가 새벽에 갑자기 출근과 상관없이 목욕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강 씨가 만약 범인이었다면 아마 자기 트레일러에서 범행하던 당시 몸에 튄 혈액을 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범행 뒤처리를 하려고 했는지 사건 현장과 멀리 떨어진 경남 사천시까지 운전해 가는 등 여러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어 왔어요. 범행 시작 시간으로 추측되는 18일 밤 10시부터 19일 새벽까지 강 씨의 휴대폰으로 22건의 통화 내역이 확인됐는데요. 조사 내용상 이게 강 씨의 단독 범행이라면 범행 시간이 꽤 짧습니다. 뒤처리까지. 그리고 알리바이 조작도요, 혼자서는 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이 22번의 통화 상대는 범행을 같이 계획한 공범이지 않을까 추측되기도 합니다. 경찰은 이 공범으로 보이는 강 씨와 같이 동거하는 여성을 의심해봤어요. 강 씨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이라 평소 돈에 관련된 일 대부분을 동거 중인 여성에게 의존했었고, 강 씨가 자영업자를 상대로 사기치고 다닐 때 동거녀와도 자주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라진 김 씨도 이 동거녀에게 돈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경찰은 공범 가능성이 있는 이 동거 여성을 상대로도 조사를 해봤지만 금전거래 정황 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내막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형제 행방불명인 상태며 사망했어도 어디에 묻혀 있을지 알 수 없는 피해자 김 씨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범인으로 추정되는 강 씨와 동거녀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결정적인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이들에게서는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구속도 불가능하고요. 결국 강 씨가 차에 관련된 사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이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동거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사가 지금 멈춘 상태예요. 경찰의 초기 수사 당시 강 씨가 세워둔 트레일러 인근의 배수로가 김 씨를 유기한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본 적도 있습니다. 수색 견을 데려와서도 조사해봤는데 아무런 증거 나오지 않았어요. 사건 수사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억대 매출을 올리던 국수집 사장 김 씨는 2009년 5월 18일 밤 무슨 이유로 강 씨를 만나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강 씨는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도 왜 김 씨의 행방에 대해선 아직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경찰이 강 씨의 입을 열게 할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은 계속 장기 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있을지도 모를 목격자 제보에 지금은 의존해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2009년 김 씨가 실종된 날부터 가게는 문이 닫힌 채 가족과 함께 김 씨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경상남도 김해에서 일어난 김해 국수집 사장 실종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거예요. 모든 정황들을
것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모든 간접적인 증거가 이 사건에는 강 씨가 연관돼 있다라고 가리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거죠. 시신만 찾을 수 있어도 혐의가 입증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못합니다. 시신을 찾는 게 가장 급선무죠. 자, 관련된 이야기 더 하자면은 돈 이야기인데요. 김 씨가 왜 강 씨에게 이런 큰 돈을 줬냐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김 씨는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3층짜리 건물을 올릴 계획이 있었고 적당한 사업 부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런 김 씨의 목적을 알고 강 씨가 의도적인 접근을 해 돈을 노렸던 거죠. 사업 부지를 알아봐 주겠다면서 자신에게 투자하면 건물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더 늘릴 수 있겠다고 사기를 친 거예요. 강 씨를 믿고 약 1년간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투자했는데 아무런 수익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전날 밤 투자한 돈을 회수해 보려고 강 씨랑 연락해서 만날 약속을 잡았었겠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강 씨는 사업상의 투자가 아니라 애초에 이 돈을 빼돌릴 계획이었고 돈은 전부 도박으로 날렸을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돈을 돌려받으려는 김 씨를 계속 상대하기가 불편했겠죠. 추측이고요. 정확한 사건 내막은 피해자와 가해자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돈을 갚을 상황도 아니면서 빌렸다가 채권자가 재촉하면 이 빚을 피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김 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잠깐 이야기했지만 피해자의 행방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입증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정황 증거가 한 사람만 가리켜요. 강 씨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런데 피해자의 시신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가 입증되지 못하는 이런 식의 사건들이 또 많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피해자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간접 증거만 가지고 피의자의 범행이 입증되고 중형을 받는 판례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김 씨에게 어떤 일을 했었고 흉기는 무엇이며 결정적으로 김 씨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낼 수 없었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거예요. 수사를 담당한 경찰들도요, 법조계 사람들이 경험이나 직감적으로도 답을 알 겁니다. 우리랑 생각이 거의 비슷하겠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용의자의 거짓말을 가려내야 하고 혹시 모를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강 씨의 주장대로 김 씨가 차 안에서 코피를 흘렸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피가 정말 코에서 나왔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 없으면 수사는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강 씨의 평소 행실이 불량하고 수상한 데다 진술이 다 거짓말이었던 건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거고요. 이걸 또 밝혀내야 할 겁니다. 강 씨의 범행을 입증해줄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면 사건은 생각보다 빨리 해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좋은 소식이 들어와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좀 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예요.